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철이 든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이 두 분의 의상을 보고 아, 이제 철이 들었구나. 가을철이 이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하시는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께서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철이 드신 것 같으세요? 저는 평생 철 안 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봄에는 봄 남자 행세하고 여름엔 여름 남자 행세하고. 너무 멋지세요. 네, 네, 가을 남자 멋지세요. 네. 우리 교수님도. 저도 가을 남자죠. 네. 그래서 어제 하늘을 보니까 너무 이 기분이 좋았어요. 가을 노래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어떤 가을 노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교수님. 결혼해도. 그 마음만은 그렇다. 예,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지금 배에 힘 꽉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 네. 제가 가을이 되니까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조금 늘어났나 봐요. 천고인비가 되셨네. 천고인비. 두 분 그 어떠세요? 오늘 제가 이제 꺼내고 싶은 얘기는 왕년에 나 이랬는데 저도 예전에 그 왕년에 스리랑 부부 일자 눈썹하고 음매 기사로 이걸로 잘 나갔었는데 이런 그 우리 왕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는 왕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한때 이랬었는데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나 과거에 한테 잘 나갔어. 이거 의미 없다.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왕년에 여학생들한테 인기 참 좋으셨겠어요. 왕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좋은데 네네. 제 판단이 객관적인 또 이 오류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올가을에 사랑하십시오. 학생들을 사랑해야죠. 아껴주고. 네. 그래서 요즘은 왕년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학생들이 왕년,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이러면은 벌써 괴리감 생겨요. 그래서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경남도에 세 개를 주름잡던 왕년에 잘 나가던 산업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조선업이죠. 조선업, 네. 조선업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세 개를 주름잡던 조선업이 요즘에 휘청휘청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서 예, 오늘 저희 카페의 메뉴는 이겁니다. 조선업과 거기에 파생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계산업 쪽이나 이런 쪽에도 약간 어려움은 예상된다. 위기의 조선업 돌파구는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진짜 조선업이 그렇게 위태위태한가요? 어느 정도로 지금 위기인가요? 예, 조선업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3사가 상반기에 5조 원 가까이 되는 영업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대우해양조선이 한 3조 318억 원, 그리고 현대와 삼성이 1조 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위기에다가 최근에 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것 때문에 국내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우리 조선업이 영업 손실이 한 10조 원에 달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심각하고 또 제가 그제에 이제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조선업의 위기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10조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손실이 나도 그 일정 부분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체력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그 어떤 유동성에 확보가 돼 있지 않거나 버틸 체력이 없는 중소조선사들 경남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을 지금 감내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 있고요. 네, 조선업이 진짜 우리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인데 예. 이제 이런 어디가 아픈지를 제대로 알아야 치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조선업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죠? 그 이 조선업이 그 네. 세계 빅3를 꼽으라면 이제 한중일이에요.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조선업에서 이제 선두를 다퉈왔던 그런 세 나라인데 과거에 한국이 1등이었었나요? 우리가 1등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추월해서 한동안 1등을 하다가 최근에 중국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왔다가 앞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네. 빅3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만 상대하고 일본만 추월하면 된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조선업이 호황이었었죠. 근데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특성이 알다시피 대규모 이 인적 자원들이 투여가 돼서 이제 인건비라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물론 최근에는 그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일본이 한때 그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엔저 현상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얻으면서 이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잠식해간 측면도 있고 2007, 8년, 8, 9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워낙에 이제 상선 이게 발주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선종 다변화라고 해서 이제 배 종류를 좀 확대해 보자. 우리가 상선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특수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되니까 일단 수주라도 하자 이래서 저가 수주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실화된 이 해양 플랜트들이 다 그때 사실은 저가 수주해온 이를테면 10,000원 정도면은 적당한데 5, 6천 원의 저가 수주를 해보니까 원래 또 해양 플랜트라는 게 알고 보니까는 마진이 이렇게 높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화되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회사에 데미지를 주게 된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이 있는 거죠. 경남도에서 조선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 조선업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면? 일단 조선업은 경남의 주력 산업이죠. 네. 뭐 대우, 해양조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성동조선, 중소조선 회사들이 경남에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경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총 수출액의 30%, 3분의 1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국의 7개 중소형 조선소 중에서 5개가 이 경남에 있습니다. 경남 지역 제조업 중에서 조선기업의 생산액이 25.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19.4%죠. 만일에 이 조선업이 불경기를 통해서 조선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고용력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고용력을 잃어버리면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이 시민들이 뭔가 수요를 상품을 구매하고 그래야만 이 지역 경제가 돌아갈 것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정부나 우리 지역 경상남도에서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분과 함께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함께 얘기 좀 나눠보죠. 자, 경남대학교 조선해양 IT공학과 김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차 한잔 하시고요. 조선업이 위기다 위기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듣고 저희는 뭐 눈으로 또 이렇게 살펴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얼마나 위기일까요? 이제 두 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올해 안에 지금 오는 손실액이 한 10조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정도면은 이들 업체들이 한 3, 4년 정도의 매출액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나 더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사업을 선박 건조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물량이 감소해 보면 사실 그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그래가지고 일부 업체만 지금 그 채권단의 관리를 받으면서 근근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중퇴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환자로 따지면 중퇴. 예, 맞습니다. 회생불능은 아직 아니고요. 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 예, 예.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근데 다 적자가 있고 뭐 워크아웃 우려까지 대우 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예, 예. 이제 그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조선 시장이 갑자기 이제 그 불황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조가 안 됐고 2008년 이후에 이제 고유가가 행진이 계속이 되면서 실제 오일 메이저사 입장에서는 이제 심해제에서 해양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존에 있던 해양 플랜트가 이제 노후화됐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해양 플랜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2010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상당 부분에서 거의 수주량의 거의 80~90%를 이제 해양 플랜트로 이제 메꾸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해양 플랜트라는 게 해양 뭐예요? 플랜트라는 게 이제 그 해양에서 네. 석유 자원이라든가 가스 자원을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구조물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양 플랜트라고 그 도입을 얘기합니다. 많이 했나요? 2008년 이후에? 예, 저희가 이제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려면 그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대형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설계를 해서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몇 개 안 됩니다. 네. 그나마 우리나라에 이제 빅3가 할 수 있었고 중국에 이제 몇 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설계랑 이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일 메이저사에서 과거에는 그들이 이제 그 제공을 하면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건조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사실 거기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은 2010년서부터 2012년 이때 이제 수주 받은 것이 2013년, 2014년 오면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제 기술력이 이제 뻥뻥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탑재되는 기재재 부분이요. 원가 대비 한 60~70%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거의 뭐 해외에서 다 조달하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뭔가를 우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수익성은 굉장히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양 플랜트 사업은 이제 뭐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양 플랜트 산업에도 우리가 국가가 또는 이런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10조 가까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비싼 수협료를 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선 기술 엔지니어나 이런 이제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겪는 이제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기술력도 많이 쌓았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해서 R&D도 많이 했고 인력들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이제 해양 플랜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대형 구조물인 해양 플랜트를 질 수 있는 그 조선소가 중국,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거의. 근데 지금까지 조선 분야에서 굉장히 대시적인 신뢰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해양 플랜트가 생각보다 중요해야 된다. 대형 조선소 위기도 위기지만은 우리 도내에 중소형 조선소가 참 많아요. 예. 도내 중소형 이런 조선소들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소형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선박을 발주할 때 선수금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혹시 조선소가 문제가 되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줬던 이제 선수금을 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좀 금융회사에서 이제 보증을 좀 받아라. 그런 소리가 말하는 이제 리펀드 개런티 해가지고 선수금 보증이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금융에서 이제 기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그 고속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이제 그 환율에 의한 영향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파생상 키커라고 하는 파생상품에 네.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조선소는 그거 이제에 대한 영향 때문에 결국 휘청휘청한 게 결국은 저희가 바라봤던 이제 성동조선이라든가 SPP 이런 조선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에 보시면 성동조선 있죠, 해양.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입은행 등에서 한 2조 6천억 가량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정상화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일에 성동조선이 경영 정상화 실패할 경우에 수출입은행까지 건전성에서 이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지금 성동조선해양이 그 6월 말 현재 해외 선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건조해야 될 선박이 한 72척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즉 어떻게 보면 설비를 가동시켜서 정상적으로 이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필요한 운영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그게 굴러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영향이 크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헤비테일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선주가 그 건조 자금을 5 정도 이렇게 분할해서 20% 이렇게 해서 나눠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그 시장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헤비테일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 주고 배가 다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90%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90%를 질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안 해주면 결국은 그냥 문 닫아라 하는 결과거든요. 정부에서 지급 보증이나 이런 거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SPP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이제 시황이 나빠지면서 키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10월 2010년도에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고 아마 1조 뭐 2천억인가 이제 그 영업 손실을 받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채권단의 관리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올해 한 340억 원의 영업 이익을 받습니다. 조선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정부가 조선업 위기에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정부가 기업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WTO 규정에 위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공공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RG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와준다 그러면 조선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RG라는 게 금융회사가 내주는 보증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보증서.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이 이런 그 위기가 일시적인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대세가 사양 산업으로 볼 거냐. 우리가 일단 그 조선 산업이라는 게 어쨌든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금융 지원이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공적 자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성격상. 근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 위기 때마다 지원했던 그 공적 자금이라는 것들이 그 수여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 경우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정말 면밀하게 이 산업이 요것만 진짜 요 고비만 넘기게 해주면은 그대로 다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산업도 화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산업이든 간에 처음부터 사양 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양화하는 거죠. 결국 사양화가 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문제 아니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작년서부터 올해 그 5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 중에서 선박을 한 척이라도 수주한 이제 조선소를 따려보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14개 조선소에서 지금 15개 하나가 늘었습니다. 한 척이라도 수주한 그 조선소가. 반면에 중국은 59개 조선소에서 20개로 줄어들었어요. 확. 일본도 48개 조선소에서 15개 조선소로 줄었어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전하고 있다는 소리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이런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성조선 입장에서는 물론 내부적인 문제긴 하지만 네. 그 조선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외적인 부분을 조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도와주면 물론 금융기관을 포함해서요. 도와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다시 또 회상해서 과거와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그게 결국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 조선해양 IT공학과 김영훈 교수였고요.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희망이 있다. 아주 우리 가능성 있다라는 힘이 솟는데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대형 선박업체하고 소형, 중소형하고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중소형 선박업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일단 한번 목소리 들어보러 통영으로 갔습니다. 여기 부서가 그 배의 선수 선미, 그러니까 앞쪽에 그 배의 곡선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조선소의 가장 핵심 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조립 공장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이렇게 논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예. 원래 작년 그작년 한 3년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테이블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손님들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심시간에도 멍하니 앞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도 문 닫고 그 옆에도 지금 문 닫아놨고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거는 우리하고 옆에 숲하고 두 집만 살아있어요. 사실. 나머지 다 한 네, 다 여기 가시다 보면 전부 다 정보에서 다 내놨습니다. 진짜 진짜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주변이 좀 썰렁한 유령 도시 같은 그런 기분 들죠, 교수님? 예. 도시가 완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다시 그런 어떤 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이제 재구성해야 되니까 네. 아주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네. 방금 화면을 통해서 노동자 몇 분을 만나봤는데 노동자 중에 한 분이 중형 그 조선업의 현실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더 있으시다 그래서요.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화 SB 근로자세요. 김민재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차도 한 잔 드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예.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 회사가 2010년도 5월부터 워크아웃 4년을 거쳤고요. 그 다음 2014년 5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 1년을 거쳤고 다시 법원에서 6개월 연장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가장 큰 원인은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물량이 급감하고 성과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 그 전 경영진이 그 비자금 조성, 그 다음에 횡령.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면서 회사 신인도 하락.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채권단이 RG 발급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어요? 신화에? 저는 조선업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신화SB는 한 11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활황일 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야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죠?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때는 일이 고되고 네. 힘드니까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8시간만이라도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그 신화SB는 배를 수주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8년 이후로 단 한 척도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소가 배를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으면 공장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계시던 농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화SB 같은 경우에는 야드나 장비를 그 현대미포조선하고 대우조선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이 없기 때문에 장비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포조선 직원과 그곳에서 계약한 협력업체들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원래 2008년 이때까지 지금 현재 그 노동자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협력업체가 한 2,700명 정도 있고 예. 정규직 본사가 한 1,300명. 지금은 얼마나? 한 4,000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모두 다 떠나고 정규직 190명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장비 임대한 수익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로 월급을 받고 해결하고 계세요? 그 190명 중에 한 30분 정도는 네. 그 미포조선의 장비의 지원 부서 지원을 해야 되기 크레인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한 30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160명 정도는 작년 8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조선소로 가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00명 중에 190명 낳고 3,800명이 지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네요. 근데 아까 법정관리 연장 상태라고 하셨는데 네. 그 기간 안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2차례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뜻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였던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매각 공고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 하면 결국은 파산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의 그 채권단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면 지금이라도 신규 수주에 대한 2척 정도만의 RG라도 발급을 해달라. 그렇다면 M&A나 매각이 아닌 자구적으로 회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액수라면 대략?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된 배 한 척당 가격이 한 3,600만 불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20%의 보증서만 발급해 주면 우리는 충분히 배를 건조를 하고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농조선의 경우는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위탁 경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 조선소와 중형 조선소가 상호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화SB도 그 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고 무역보험공사이다 보니까 대우조선에서 위탁 경영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우조선이 목포에 대한조선을 위탁 경영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STX를 위탁 경영을 해달라는데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형조선의 중형조선을 떠넘기기식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정부가 조선산업 구조 재편의 방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21년 만에 조선업계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울로 상경투쟁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보려고 하시는데, 근로자들이 원하는 바 어떤 거를 가장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RG 발급과 선박 제작 금융을 확대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 조선소로부터 중형 조선소에 대한 기술 이전, 그 다음에 세제 지원. 이 RG 발급에 있어서도 신용도가 좀 대형 조선과 조금 약한 중형 조선소는 이자 부분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면해 달라는 것이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강공선, 그 다음에 해양대나 해양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실습선, 이런 것들을 RG 미발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형조선소에 물량을 배정해 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6개월 법정 관리가 연장됐는데 이게 지금 언제 종료가 되는 거죠? 올해 11월 달에. 11월 달. 네. 이제 한 두세 달 남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때까지 누가 뭐 인수자가 나선다든지 이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 지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글쎄요, 회사가 어떤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껏 그래왔듯이 저와 저희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힘내세요. 네, 그래요. 우리 저기 철의 노동자께서 이렇게 풀이 막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찢어질 것 같아서.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사실은 힘이 좀 빠지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요. 근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해 보면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속노조 신화 SB 지회 김민재 지회장이었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중형 선박회사 아니 이제 근로자의 목소리. 지금 좀 충격적인 게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7년간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거나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 속에 살면서 가족들과 매일매일 정말 희망 없는 삶들을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야,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진짜로. 우리 사회가 빨리 너무너무 좋아져야 안타깝네요. 돼요. 네. 좋아져야 됩니다. 네. 예, 우리 이 조선업계에도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2008년 그 시점에 조선업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걸 예측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이라든지 고성의 중소형 이런 선박 회사들이, 조선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보고 국가의 어떤 경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빨리 구조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고용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조선업의 포션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홀해왔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이제는 좀 수립하고 조선업계에도 좀 구조조정할 것은 하고 경영 개선도 아울러 하고 신기술 개발도 그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네. 노동시장 개혁하자고 막 목소리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개혁하겠다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반복되는 얘기지만 조선업계라는 게 워낙에 사이즈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조선 산업이 어려워졌을 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 개혁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력이 큰 조선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유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물론 보조금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일단 국제적인 협약에 어긋나는 건 사실이지만 방법을 찾아보려고 마음 먹으면 뭘 그렇게 찾는 게 어렵겠어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부의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지 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네. 정치권의 좀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런 점도 좀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김영훈 교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세계적으로 1등하는 그런 기업, 그런 산업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업 1등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업 아닙니까? 여기에 특단의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고 회생할 수 있게 우리가 모두 힘을 좀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방송은.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물론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